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쓰신 바로 그 물건 때문에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깨끗하고 편리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무서운 독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골마 터져서 큰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후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이것을 모르시면 각종 암이나 원인 모를 건강 이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한 의사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몇 가지가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당신을 죽이고 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금도 매일 그 물건을 손에 잡고 음식에 닿게 하고 공기와 함께 들이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방 곳곳에서 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병원이나 의사도 알려주지 않는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매일 독을 삼키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물건은 바로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부엌에서 매일 쓰는 도마,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도마는 가볍고 세척이 간편해서 많은 가정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표면에 칼자국이 깊게 패이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위험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칼질을 할 때마다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같은 음식에 달라붙어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채 위와 장, 간, 그리고 피부에까지 영향을 주며 조금씩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플라스틱 조각은 가장 먼저 소화기관을 공격합니다. 위로 직접 들어가면서 위벽을 직접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가 쓰린 정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위 점막에 상처가 깊어지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그 부위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혹이 자라 종양이 됩니다. 이 종양이 악성으로 변하면 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 장으로 내려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은 영양소 흡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쌓이게 되면 역시 장 점막이 손상됩니다. 처음엔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막이 손상된 상태가 이어지면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결국 대장에 혹이 자라면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의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을 간이 걸러내고 해독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음식에 섞여 들어온 플라스틱 조각과 그 안의 화학 성분들이 간으로 몰려들게 되면 간 세포가 점차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순히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면 간 세포가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은 점점 딱딱해지면서 간 경화로 이어지고 더 심하면 세포가 변형돼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마에서 비롯된 미세한 조각이 간에 쌓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체계가 이를 침입자로 인식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 보면 점점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몸속에서 벌어지는 독성 반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위가 쓰리거나 배가 자주 불편하거나 피부가 가렵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원인이 매일 쓰는 도마일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뒤늦게 원인을 찾아보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플라스틱 도마를 오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칼자국이 깊게 패이고 세척해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많은 도마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플라스틱 도마 대신에 나무 도마나 대나무 도마 혹은 유리 도마를 사용하면 위생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엌에 있는 도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칼자국이 깊게 패인 플라스틱 도마라면 그건 이미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에서 시작된 위험은 사실 부엌의 또 다른 곳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프라이팬, 이 안에도 보이지 않는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라이팬은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조리도구입니다. 달걀을 부치거나 고기를 굽고 각종 볶음 요리를 할 때 우리는 거의 매일 프라이팬을 사용합니다. 특히 코팅팬은 기름을 적게 쓰고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힌 순간부터 그 팬은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독의 원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라이팬을 코팅할 때 쓰이는 물질 가운데 일부는 과불 화합물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 불립니다. 문제는 프라이팬 표면이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벗겨지면 이 성분이 미세한 조각으로 떨어져 음식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맛이나 냄새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독성 입자를 삼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며 장기와 조직 곳곳에부터 서서히 독성을 발휘합니다. 오늘 하루 먹은 음식만으로는 큰일이 나지 않겠지만 문제는 매일매일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면 결국 심각한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코팅팬에서 나온 독성 물질은 여성의 생식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궁 내막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혹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출혈이 길어지거나 심해지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단순한 생리불순으로 여기고 넘어가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난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배랑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난자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결국 임신이 어려워지고 종양이 자라 난소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소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뒤늦게 발견되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명적입니다. 남성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코팅팬에서 나온 성분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기관을 자극해 전립선에 이상을 만듭니다. 처음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자주 소변을 보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혹이 생기고 결국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자를 만드는 고환세포에도 변화를 일으켜 정자 수가 줄고 운동성이 떨어지며 임신이 어려워지는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고환세포가 변형돼 종양이 생기고 결국 고환암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코팅팬에서 나온 유해 성분은 갑상선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독성 성분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고 목 앞에 작은 혹이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 혹이 커지고 세포가 변형되게 되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한국인에게 흔한 암 중 하나로 초기에 목에 혹이 잡히기 전까진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또 코팅팬의 독성 성분은 혈당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혈당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식후에 유난히 졸리거나 조금만 먹어도 쉽게 체중이 늘고 갈증이 잦아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망막질환, 발기부전, 신장질환으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스테인레스 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테인레스 팬은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살짝만 두르면 음식이 눌러붙은 문제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혹은 세라믹 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라믹 팬은 열에 강하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져 비교적 안전합니다. 여러분,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힌 팬은 지금 당장 버려버려야 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다는 생각에 계속 쓰게 되면 보이지 않는 독이 매일 밥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통해 들어온 독은 팬과 도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켜는 작은 향초, 그 불빛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집을 아늑하게 만들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향초를 켭니다. 은은한 불빛과 달콤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켜두곤 하죠. 하지만 이 작은 향초가 사실은 집안 공기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호흡기와 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숨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합성 향초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과 신경 전달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호흡기가 약한 노인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향이 오래 가도록 만든 그 화학 물질이 사실은 몸속에서 독처럼 작용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파라핀 왁스입니다. 많은 합성 향초는 석유에서 얻은 파라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불에 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을음과 유해가스를 내뿜습니다. 우리가 좋은 향기라고 생각하며 들이마시는 그 공기 속에는 사실은 독성 입자와 휘발성 화학물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합성 향초에서 나오는 연기와 그을음은 가장 먼저 호흡기를 공격합니다. 향초를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눈이 시리듯 따가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자극으로 그칠 수 있지만 향초를 자주 켜는 집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기를 오래 들이마시면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래가 많아지며 결국 만성 기관지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가 예민한 분들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폐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호흡할 때 휘파람 소리 같은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생깁니다. 천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발작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가장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면 폐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향초 속 유해 입자가 폐 깊숙이 들어가 세포를 변형시키고 결국 종양이 생겨 악성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집을 아늑하게 꾸미려는 작은 습관이 결국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합성 향초의 문제는 호흡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향에 포함된 화학 성분은 신경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향초를 켠 날 두통이 심해진다거나 편두통이 도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신경계가 화학물질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뇌의 신경 전달을 방해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불안이나 우울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향초를 켜고 난 뒤 수면이 방해되어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은한 향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의도가 오히려 신경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편두통 환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편두통은 특정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향초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바로 그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통증과 구토, 빛에 대한 민감증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으로 만든 왁스나 코코넛 왁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천연의 식품에서 추출한 재료로 태울 때 유해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공기도 덜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이 있는 집이라면 합성 향초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안을 아늑하게 바꿔주는 향초마저 위험하다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자주 그리고 무심코 손에 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병과 일회용 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생수병을 열어 물을 마시고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서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흔한 물병과 컵이 사실은 암 못지않게 무서운 심장병과 뇌졸중, 그리고 신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때는 비스페놀이라는 성분이 쓰입니다. 비스페놀은 플라스틱을 단단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음식이나 음료로 조금씩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를 플라스틱 컵에 담거나 여름철 차 안에 방치된 생수병처럼 열에 노출될 때 비스페놀은 더 많이 녹아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몸속의 독성 물질을 조금씩 쌓고 있는 것입니다. 비스페놀이 체내로 들어오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면서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돌덩이로 누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오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피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가 늦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또 하나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단순한 혈관 이상이 아니라 한순간에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병도 비스페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쉽게 손상됩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들어온 유해 성분은 결국 신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독성 물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소변량이 줄거나 얼굴과 다리가 붓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입안에서 비린내 같은 구취가 나기도 하며 피부가 가렵고 창백해집니다. 심하면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가 없어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몸이 잘 붓거나 소변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이 신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과 일회용 컵의 위험은 너무 흔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커피 한 잔은 누구나 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심장과 뇌혈관을 막고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뜨겁게 달궈진 생수병은 비스페놀이 더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스테인레스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테인레스 텀블러는 뜨거운 음료에도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물병이나 도자기 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위생적이며 안전한 재질이라 세척만 잘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생수병을 두지 말고 뜨거운 음료는 절대 플라스틱 컵에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심장과 뇌, 신장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면 꼭 우리 곁에 찾아오는 대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대추가 사실은 노화를 막고 혈관을 깨끗이 하며 숙면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추는 예로부터 귀한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추 3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속담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죠. 동의보감에서도 대추는 기운을 북돋우고 면역을 강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대추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하거나 몸에 열을 더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추가 어떤 식품과 만나면 놀라운 보약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독이 되는지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대추의 효능을 배가시켜 보약으로 만들어줄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칡즙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기미가 생기며 기억력은 흐릿해져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나도 이제 세월 앞에 어쩔 수 없구나 하며 한숨 짓게 되는데, 이런 현상 뒤에는 활성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주범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산물입니다. 적당히 있을 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세포 속 단백질과 DNA를 손상시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피부주름, 기억력 저하, 만성염증, 동맥경화와 같은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활성산소를 죽음을 재촉하는 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알던 평범한 대추와 칡즙이 만나면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대추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녹슨 쇠를 닦아내듯 세포 속 활성산소를 없애고 손상된 피부가 더 늦게 늙어가도록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주름이 덜 생기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돼 젊음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대추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과 수분이 높게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칡즙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소폴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 갱년기 이후 급격히 나타나는 노화 증상, 즉 골밀도 저하, 피부 건조, 혈관 손상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세포와 혈관도 동시에 보호해 줍니다. 이 둘을 함께 달여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추는 세포 단위에서, 그리고 칡즙은 혈관과 뼈 차원에서 작용을 하여 겉과 속의 노화를 동시에 늦춰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즉 피부는 매끈하고 탄력을 유지하며 혈관과 뼈는 건강하게 버텨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장기와 세포까지도 젊게 유지시켜주는 든든한 조합인 것이죠. 아마 옛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 듯 합니다. 중국의 한 전통 의서에서는 대추와 칡을 함께 달여 마시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의학 연구 역시 칡의 이소폴라본이 뼈 손실을 줄이고 혈관 손상을 예방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 의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대추칡 즙차로 만들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추칡 즙차를 만들 때는 먼저 말린 대추를 5알에서 6알 정도 깨끗하게 씻어 반으로 갈라 씨를 빼줍니다. 준비한 칡즙은 시중에서 구입한 액상 형태를 사용해도 되고 직접 칡 뿌리를 잘라 쓰셔도 좋습니다. 만약 뿌리를 쓰신다면 잘게 썬 칡뿌리 30에서 40g 정도가 알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대추와 칡을 냄비에 넣고 물은 약 1리터 정도 붓습니다. 불은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은근히 달여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칡의 쓴맛을 잡아주어 마시기 편한 향긋한 차가 완성됩니다. 만약 맛이 쓰다고 느껴지신다면 꿀을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넣어 드시면 더욱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따뜻하게 드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자는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체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추와 칡즙은 바로 그 자연이 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지버섯입니다. 요즘 밤만 되면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몇 번씩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집중이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의 숙명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큰 힘이 되는 조합, 바로 대추와 영지버섯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추는 동의보감에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을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함께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어 예로부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대추씨, 즉 산조인은 한방에서 대표적인 불면증 치료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조인 속 성분은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진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불로초라고도 불렸습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영지버섯에는 트리테르페노이드, 베타글루칸 같은 성분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파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신경 과민을 줄여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달여 차로 마시면 대추의 편안한 진정작용과 영지버섯의 신경 안정 효과가 배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산조인까지 더하면 불면증 개선 효과가 한층 더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한 대학 한방병원 연구에서는 산조인과 영지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은 늘어나고 새벽에 깨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밤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이후엔 다시 잠들지 못하시는 분, 혹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다 보니 늘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 이런 경우 대추와 영지버섯 그리고 산조인을 함께 끓여 드시면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대추와 영지는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대추 영지차를 만들 때는 먼저 마른 대추 6, 7알 정도를 준비해 깨끗하게 씻고 반으로 갈라 역시 씨를 빼줍니다. 여기에 영지버섯 조각을 5 내지 6g 정도 넣고 산조인이라 불리는 말린 대추씨 약 5g 정도를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대추 영지차는 서양 의약품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차로 달여서 매일 마시게 되면 신경이 안정되고 몸이 긴장을 풀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서 불편하시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답답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또 겨울철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아무리 양말을 신고 담요를 덮어도 도무지 따뜻해지지 않아 고생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소화력 약화와 혈액순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죠.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조합이 바로 대추와 생강입니다. 먼저 생강은 잘 알려진 대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해 속쓰림과 위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몸의 말초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손발냉증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추는 예로부터 비위를 보강한다라고 하여 위장을 튼튼히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 속의 사포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위와 장의 운동을 도와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달콤한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긴장성 위염이나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대추가 함께할 때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특별합니다. 생강이 위를 따뜻하게 덮여주며 소화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추가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여 배변까지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입에서 들어간 음식이 위와 장을 지나가는 과정 전체가 이 두 식품 덕분에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불량, 더부룩함, 변비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 개선에도 두 식품은 찰떡궁합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대추의 항산화 성분은 혈액성 노폐물을 줄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합쳐지면 혈액이 막힘없이 잘 돌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 어지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대추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속을 덮이고 담을 없애며 대추는 위를 보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 둘은 함께 자주 사용되어 왔고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서로의 작용을 보완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조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심한 분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생강에 대추를 함께 넣어 차로 달여 드신다면 이런 부작용은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찰떡궁합식품이 있는 반면에 대추를 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대추는 특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식품입니다. 옛부터 보약을 다릴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며 몸을 보강하는 약재로도 자주 쓰였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대추도 당뇨 환자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 달콤한 맛 뒤에 숨어있는 높은 당분 때문입니다. 대추에는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순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당분은 섭취 즉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몸에서 인슐린이 잘 작동되지 않아 혈당이 순식간에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린 건조대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차에 넣거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건조대추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된 상태입니다. 생대추보다 훨씬 달고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무려 6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15개에 해당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라는 생각으로 말린 대추를 몇 알씩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폭탄처럼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당장 어지럼증, 심한 갈증, 잦은 소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장기적으로 혈관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눈의 미세혈관이 파괴돼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망가져 콩팥병이 생기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말초 신경병증도 흔히 생기게 되며 작은 상처가 곪아 절단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혈당 상태는 혈관 속에 기름때처럼 찌꺼기를 쌓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열이 많고 더위를 잘 타는 체질입니다. 가끔 주변에 여름철에 대추차를 마시고 나서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땀이 비오듯 쏟아져 더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죠. 그 이유는 바로 체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몸이 차고 기력이 약한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체질, 더위를 심하게 타는 체질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 대추를 과하게 섭취하면 몸속에 열이 더 쌓여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두통이나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추의 성질이 신체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불필요한 열을 돋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때 대추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 체내 수분은 더 빨리 소모되고 몸의 열은 더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갈증, 현기증, 심한 두통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려 가슴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능이 있지만 열이 많은 분이 과량 섭취하면 반대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대추를 건조해서 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약재와 함께 희석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체질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대추가 보약이 되지만 열이 많고 더위를 잘 타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만인 분들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대추차를 매일 진하게 달여 마시거나 말린 대추를 간식처럼 자꾸 집어 먹다가는 어느 한순간 체중이 늘어나고 혈압까지 올라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추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비만인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대추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그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무려 300kcal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밥 한 공기가 거의 맞먹는 열량입니다. 게다가 이 칼로리의 대부분이 단순당에서 나옵니다. 말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돼 생대추보다 훨씬 더 달고 혈당과 칼로리를 동시에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비만이신 분들은 이미 체내에 지방과 염증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추처럼 당분이 높은 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남은 당분이 곧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을 악화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을 압박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위험을 키우며 간에 쌓여 지방간까지 유발하게 합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추의 높은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벽은 손상되고 그 사이로 지방이 더 잘 끼어서 혈전과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심혈관 질환이라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대추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체질과 상황입니다.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고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대추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대추를 자주 먹기보다는 가급적 줄이시고 꼭 먹어야 할 때는 소량만 간식 대용이 아니라 보조식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비만인 분들은 어떤 대체 간식을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견과류가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당분이 거의 없으면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오이나 방울토마토처럼 칼로리가 낮은 간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조절에 유리합니다. 대추차 대신에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당 음료를 마시는 것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비만이나 열이 많은 체질에게 대추를 과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 대추는 기운을 보완하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열이 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도 이미 비만과 대추의 관계를 경고한 셈입니다.